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가 급등에 대한 코멘트 있겠습니다. 전일 유가가 $20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장중에 $27까지 좀 폭등하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적절한 시점에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석유 전쟁에 개입할 거다라고 일단 시사를 한 이후에 직전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조만간 수요일 내에 석유 전쟁 중단을 합의하고 감산에 나설 거라고 일단 발언을 하면서 단기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좀 급증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 밤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상에는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방금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대략 1,000만 배럴 또는 그 이상의 감산을 예상하고 나는 희망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석유와 가스 산업에는 대단한 일이 될 거다라고 일단 게시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 통신도 MBS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만간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과 특히 또 다른 산유국들과 모임을 가지는 긴급 회동을 제의를 할 거다라고 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전쟁 개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근에 석유 시장 수요와 공급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20까지 급락한 유가에 대해서는 좀 하반 경직성을 강화하는 재료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공조 자체가 실제적으로 현실화가 되게 되면 결국 유가는 $20 정도 수준이 이미 하반 경직성은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게 될 텐데 거기다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하루 평균 1,000만 배럴에서 1,500만 배럴 가까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수요까지 코로나19 여파 $1씩 그런 수요 정상화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향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는 유가가 $50 다시 유가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의문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전화통화를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양자 간의 전화통화는 없었다라고 양국은 다들 좀 부인을 했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하루 평균 1,000만 배럴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려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에만 이걸 요구하게 되면 현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4월부터 증산에 나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유량이 하루 평균 1,200만 배럴이고 러시아 산유량이 당장은 증산을 좀 보류는 하긴 했지만 1,100만 배럴인 점을 감안을 하면 이들 합산 2,300만 배럴 중에서 1,000만 배럴을 감산하게 된다면 약 45%를 감산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감산 가능성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SPA 통신이 실제적으로 좀 보도했던 내용 중에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뿐만 아니라 여타 산유국들도 같이 소집을 해서 회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감산 자체가 현실화되려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감산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도 사실상은 참여해야지만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당장은 아직까지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조건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20의 유가 하반 경직성은 강화는 했지만 결국은 여전히 변동성의 요인들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중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치킨 게임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나요? 이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중재안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결국은 러시아가 이 감산합의에 거부했던 내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때까지 2017년 이후에 유가를 $50 이상으로 사실상 방어를 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심의 그런 석유 시장 안정화 정책 아니면 감산 합의였다라고 보면 $50 이상까지 유가가 올라갔을 때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던 국가들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었었다라는 점이고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자들만 수혜를 받다라고 보면 결국은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자들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된다가 사실상 조건부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SPA 통신이 사실상 언급했던 이때까지 감산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미국의 동참 자체를 좀 이끌어내는 게 결국은 조건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문점들이 많은 상황으로 봤을 때 4월 유가 WTI 밴드는 어떻게 추정하시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지금 당장은 쉬운 국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3대 산유국이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다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석유 시장 안정화에 대한 방안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전쟁 개입이라고 하는 이슈들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20 수준의 $20를 하회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봐서 하단은 $2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이후에 그런
저희가 이 합의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회동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좀 더 좀 주목하실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코로나19가 언제 정점을 찍고 다시 언제 석유 시장에서 수요 정상화 기대감을 만들어 갈까라고 보면 저는 2분기는 $20에서 한 $40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장에서 원유 ETF에 대한 문의가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지금 사면 되네요. 원유 ETF 뭐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이미 어제 사실상은 약 30% 급등을 했다가 장막판에는 이 의문점들 때문에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제 사실상 들어갔었더라면 사실상 먹을 수는 있겠지만 원유 ETF에서 좀 저희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공급 과잉에 대한 공포로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2016년처럼 이 선물 시장의 포워드 커브상에서 컨텐고가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5년과 2016년에 사실상은 화랑물과 1차물 간의 컨텐고가 배럴당 약 $3 정도 수준의 그런 최대치를 좀 만들었었다고 보면 지금은 공급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수요 불확실성까지 같이 작용하고 있는 구간에서 약 $4까지 컨텐고가 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일 유가 반등을 감안하면 다시 또 한 $3대 정도로 살짝 떨어졌다라고 보지만 $20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롤오버 하게 되면 롤오버 할 때마다 약 10%에서 15% 손실은 계속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 감안하면 당장 컨텐고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원유 투자에 대해서 원유 선물을 기반으로 한 ETF 투자에 대해서는 당장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20 하반 경직성이 방어가 됐다라고 보면 오히려 원유 생산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기업들을 좀 바닥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크레딧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유가 상승은 분명히 특히 하이힐드 에너지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에 $40를 못 넘는 그런 유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 보면은 하이힐드 기업들의 부도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셰일 기업 중에서 첫 번째로 유가 폭락 이후로 첫 번째로 부도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면은 사실은 3개월 정도의 $40 미만이면은 사실은 버티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조달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 정도 수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부담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뭐 축소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좀 시장이 좀 저희는 불안하다고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크레딧에서 장단기 스프레드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단기채 금리가 장기채 금리보다도 더 높고 스프레드도 더 높은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이고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지금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MMF에서 주로 이제 단기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쪽 MMF에서 자금 그 아웃플로우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사실 MMF 투자자들이 대부분 뭐 금융기관도 있지만은 일반 기업들도 많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의 지금 자금 그 경색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판단했을 때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좀 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 정유기업 쪽에 대한 이제 유가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이익에 대한 이제 민감도 정도 지금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유가가 WTI 기준으로 30불 기준으로 요 이하에서는 2분기까지는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평균 유가가 그 12월이 이제 60불에서 3월에 이제 30불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뭐 20불까지 찍었다가 지금 25불까지 좀 온 상황인데요. 재고평가 손실은 이제 평균 유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균 유가를 감안하면 30불이 재고평가 손실의 손익분기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30불 이상으로 좀 올라갈 시에는 재고평가 이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작용을 하겠지만 그 이하이면은 일단 2분기까지도 손실은 좀 반영되는 구간이다. 뭐 1분기 재고평가 손실은 굉장히 크게 반영되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에 대한 그런 전망치 변화로 주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요.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예, 다음 주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7일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바텀업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려는 욕구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1분기 6.3조 원, 2분기 8.1조 원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 주목하는 그러한 것들은 최저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얼마를 보느냐라는 건데 1분기가 5.6조 원, 2분기가 6.8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최근에 드디어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컨센서스는 6.3조 원 대비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5.68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핸셋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IM 부분하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6조 원 언더가 나오면 좀 약간 실망감이 상당히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보다 좀 잘 나오게 되거나 이 부근에서 좀 나오게 되면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어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작년도가 이제 3월이 지났기 때문에 71조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순이익이 108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안 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추정치를 대입을 해보면 한 20% 증가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20% 증가한다라는 것도 조금은 낙관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닝에 대한 증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뭐 다음 주에는 이제 경기 지표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중국 양회입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고 한 뭐 민간 쪽에서 18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나오는 얘기는 GDP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취업 안정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3년 만에 특별국채 발행 그리고 재정적자 비율을 3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특수채 발행한도 높일 거다. 그리고 기업 쪽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뭐 대규모 완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는 좀 너무 기대가 큰 거 아닌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수 상황들이 하락에 뭐 기술적으로 보면 되돌림이 33%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서서 뭐 크레딧 쪽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하락의 되돌림 폭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1850 정도 달성을 하려면 미국의 이런 하이얼드 채권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천천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수나 이런 업종 종목 상황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전에 좀 관망 심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1700선 초반 달성 이후에 뭐 지배구조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이벤트 드리븐 중심의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뉴스를 보면 이제 증환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최초 이제 3조가 모였다고 합니다. 10조 안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다른 국가보다는 좀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이제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갈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밤에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좀 600만, 700만 가까이 나왔고 오늘 좀 실업 데이터 나오고 하는데 이런 좀 미국 좀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불안감은 좀 시장에 이제 내상이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 지금 뉴욕 증시 보면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기분 좀 들긴 하는데. 컨센서스가 380만 명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668만 명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보다 600만 명 정도 늘어난 셈이고,
600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미국의 실업률을 한 4%포인트 정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요.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7.5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고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때 실업률 고점이 10%였거든요. 그래서 매우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기 침체 상황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황병진 애널리스트라든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요. 코로나19가 최대한 빨리 진정이 미국 내에서 돼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들도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당초 4월 12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수만 700만 명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이제 실업급여자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미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지금 추가로 주고 있고,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아이 둘인 경우에 470만 원까지 지금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자금들을 가게에 지금 지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 지표가 이렇게 커지더라도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고, 최대한 빨리 잡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네,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주회사 김동양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지주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반영해서 실적 전망, 밸류에이션, 투자 의견 조정했고요. SK하고 삼성물산 탑픽으로 제시를 합니다. 지주회사 투자 전략은 현재 할인율 60%라는 익히 경험하지 못했던 절대 저평가 영역이지만 더 보수적인 목표 할인율 적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가 지속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적인 투자를 권고를 합니다. 주요 차트를 몇 가지 설명드리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먼저 보시면은요. 위 그림이 그 코스피하고 지주회사 할인율 역 차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시장이 오르면 할인율이 축소가 되고 반대로 시장이 내리면 확대되는 이런 그림이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업종별 수익률 격차가 커지면서 지주회사 복합기업에 대한 투자 깊이가 늘어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포뮬라가 좀 잘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그 평균 할인율이 이제 59%가 소폭 올라왔지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모든 지주회사를 바스켓으로 조금씩 다 담는 게 맞겠지만, 문제는 서머파트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한 NAV 순자산 가치가 현 상황은 아주 잘 설명을 하지만 미래 전망을 온전히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코로나19를 감안해서 실적 전망을 아무리 낮춰도 상장자 회사의 현재 주가로 위주로 평가되는 NAV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와는 다른 매우 보수적인 목표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주회사 투자에서 핵심적인 지속 가능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지주회사 배당 수입을 결정을 하고, 이 배당 수입에서 지주회사 배당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3페이지 표 1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캡티브 건설 수요가 안정적이고 바이오 수익기업 본격화되는 삼성물산이 올해 영업이익 조정폭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경상적인 영업 이외에도 자산 처분을 통한 배당 수입 증가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서 4페이지를 보시면 표에 맨 위에 나와 있는 배당 수입 쪽에서 SK, 삼성물산, LG의 배당 수입이 강세를 보이는 게 좀 돋보이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고배당 정책의 수혜를 계속 받고 있고, SK하고 LG는 계열사 자산 처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특별 배당을 통한 배당 수입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종목은 탑픽 종목하고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K 8페이지이고요. 지주회사 현금 흐름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 또 신성장 포트폴리오 강화, 이런 투자형 지주회사로서의 펀더멘탈은 변동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가 자회사 중에 정유 SK 이노베이션도 있지만 SK 바이오팜 상장 관련 불확실성 우려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예비 심사가 승인이 됐고 6개월 한도,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일단 상장을 해야 되는데, 최근 보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난 2008년에도 시장 급락 상황에서 거래소가 이 한도를 6개월 추가로,
그건 이제 내부 규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장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SK도 현 시점에서는 한두 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 왜냐하면 지금 뭐 DR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적극 상장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확실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배당 수입 관련해서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작년 말 배당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는 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SK 배당 수입 중에서 이노베이션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주력은 SK ENS이고요. 근데 이제 ENS도 발전 상황이 지금 S&P가 빠지고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자산 매각을 통한 배당 지급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도 차이나가스홀딩스 지분 3.3% 매각으로 특별 배당을 했고요. 잔여 지분이 12%가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는 배당금을 줄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물산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 레저, 식음 서비스, 패션, 상사는 당연히 코로나19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이익 기여가 미미했기 때문에 건설 쪽 그리고 바이오 쪽은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아시는 것처럼 2020년까지 그 중장기 배당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캐시플로우의 50% 이내에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하겠다.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특별 배당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고요. 다음 차년의 중장기 배당 정책에 대해서도 축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상당히 뭐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익 체력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나 유무형 자산이나 자사주를 차치하더라도 삼성전자와 같은 보유 계열사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시가총액의 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LG이고요. 20페이지입니다. 오랜만에 바이로 상향을 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량한 재무 구조 그리고 현금 흐름이 부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순현금 상태였습니다. 한 4천억 내외의 순현금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라든가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에는 미온적이었고 이게 저희가 계속 중립 의견을 유지했던 이유인데요. 신임 회장 취임 이후에는 좀 변화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순현금이 8천억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뭐 올해 들어올 배당 수입은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LG화학이 배당금을 좀 줄였습니다만은 LG CNS 그리고 SNI 코퍼레이션 이게 옛날 서브원이죠. 여기서 특별 배당으로 올리는 바람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말부터 진행해온 LG CNS 35% 프리-IPO로 지분 매각하는 돈이 한 9천억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더 강화될 거고요. 어저께 LGU 플러스 지분 2% 추가로 사겠다라는 것도 특별한 이유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게 다 돈이 이제 넘쳐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산이고요. 44페이지입니다. 저기 중립으로 하향을 했고요. 현재 배당 수익률이 14%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배당을 제대로 지급했을 때의 얘기이고요. 얼마 전에 두산중공업 1조 원 조달을 하면서 담보가 부족해서 그 대주주사인 두산에서 한 7천억 정도의 담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차입금에 반영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낮아졌고요. 계열사 유동성 공급하는 주기가 과거에는 뭐 한 3년, 그러다 이제 2년, 그러다가 1년까지 줄었습니다. 작년 초에도 중공업 건설이 증자가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중공업에 또 1조가 투입이 됐고 근본적으로 두산중공업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두산의 배당금 지급은 뭐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가 되기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S이고요. 5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54페이지 차트를 보시면 동가격하고 주가가 아주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 동가격 전망이 2분기 바닥 확인, 하반기 이후에 반등 예상이기 때문에 주가도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LG를 바이로 올려서 여쭤보는데요. 과거에 그 LG 주가 랠리할 때 패턴이 상장자에서 좋을 때 확 날아간 적도 있었고 비상장자회사 가치가 복되면 확 날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요번에 만약에 좀 주가 촉매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쪽에 좀 배팅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둘 다 좋아지는 그림을 보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요? 예, 둘 다 좋아지기는 뭐 이제
아마 LG 화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건 비상장 쪽이고요. 비상장하고 주주가치 제고 쪽이고요. 사실 LG가 M&A에 있어서는 상당히 트랙 레코드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좋지가 않은 게 아예 트랙 레코드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태까지 셀러로서 아주 이제 바닥에 잘 지져왔는데 이제는 돈이 많기 때문에 바이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수령금 보고는 배당 외에도 좀 투자 쪽도 좀 많이 늘릴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어저께 LG U 플러스 지분 추가 취득하겠다라는 거가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돈이 많이 넘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령금이 4천억 레벨에서 8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추가로 9천억 원이 더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다음 항공운송산업 정현승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수요 둔화가 극심한 상황이고요. 전례 없는 위기가 닥친 상황입니다. 기대는 자그마한 기대가 두 가지 정도 있고 밸류에이션 하단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 그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이 이제 두 가지 키 포인트인데요. 다만 이제 위에 대한 기대감이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크고 코로나 이슈에 대한 변동성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전망의 기본 가정은 코로나 영향이 2분기에 정점, 3분기에 이제 점진적 회복, 4분기 정상화고요. 수치로는 2분기 마이너스 66%, 3분기 마이너스 34%, 4분기 플러스 1.6% 정도로 해서 실적 추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의 차트, 숫자만 좀 보시면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항공 여객이 39% 정도 감소할 거로 보고 있고 2009년도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던 게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는 이제 기업별로 1분기 실적 프리뷰 테이블을 넣어놨는데요. 변수는 이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인데 대한항공은 그나마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폭이 조금 적었던 이유는 화물 쪽에서 수요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급성 화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만 이제 그 여객 감소 폭을 만회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2분기 정도에 이제 이스타항공 실적들이 들어올 텐데 아직 좀 불확실성한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인수가 확정되는 5월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숫자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밸류에이션은 4페이지 보시면 과거 3개년 PBR 평균에다가 19년에서 21년 BPS 가중 평균을 적용을 했고요. 또 기업별 재무 위기 가능성을 감안해서 추가로 여기다가 10에서 25%까지 할인율을 추가 재차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글로벌 항공사의 75%가 2달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 없이는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페이지를 보시면 미국 항공협회가 요청한 지원 성명서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사들은 대출, 보조금, 플러스 신용 보강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표 5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정부 지원 정책 내용은 세금, 비용 절감이나 세금 감면 이런 것들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이슈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산업 구조 조정이 즉 비행기가 반출되는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대규모로 반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정한 산업 구조 조정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발생해야 진정한 산업 구조 조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정부 지원과 산업 구조 조정이 만약에 둘 다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주항공이 가장 실적의 레버리지가 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 조정했고
단기 유동성 리스크보다는 지금 기초 체력 약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차입금이 17조에 달하고요. 이자 비용만 연간 7천억 정도에 달합니다. 즉 영업이익이 7천억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회사는 계속 단기 순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극단적인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비영업 자산이 빠르게 매각되지 않는 이상 에쿼티 증가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의견 홀드와 실적도 대규모로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환경 어려지면서 항공사의 국유화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데, 혹시 뭐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뭐 저희 쪽에서 혹시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뭐 언급되는 부분이 있나요, 시장에서?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단순 대출로만 빌려줬을 경우에 항공사들의 이익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국유화라고 하면 자본 주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분을 매입하면서 자본 주입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공급 과잉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살려줄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선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일단 변동성이 워낙 크지 않을까.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대마합을 싸기 때문에 대형 국적사 및 제주항공까지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항공사들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에어 3월 30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제재 해제했잖아요. 네. 진에어가 LCC 중에 보유 현금도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런데 혹시 뭐 좋은 쪽 얘기 뭐 해주실 만한 거 있어요? 지금은 그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다른 항공사랑 다를 바가 없고요. 다만 현금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망하는 가능성이 제일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도 10% 정도만 적용했고요. 다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이 많이 있으니까 M&A를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아직 뭐 프라이싱,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는데 반영하진 않았지만 그 부분은 기회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객 감소는 명확한데 지금 화물 쪽 좀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화물은 지금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상당히 좀 그 상황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컨테이너 시장이, 글로벌 컨테이너 시장의 상황이 지금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성 화물이나 필요한 화물들을 배로 못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좀 최근에 긴급 화물들이 화물로 쏟아지면서 대한항공은 화물은 숫자가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화물이 좋아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이렇게 꼬여 있으면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게임 산업하고 조이시티 안재민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게임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웹보드 관련 규제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슈가 좀 됐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했고 4월 7일 날 이제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1일 손실한도 10만원, 월 구매한도 50만원, 1회 베팅한도 5만원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손실한도 10만원이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웹보드 쪽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 산업에 이제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애플이 성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애플에서 고스톱 포커류 게임이 출시가 가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컨텐츠 소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 웹보드 게임도 아무래도 이제 연령대들이 좀 높다 보니까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들이 좀 많고요. 이거에 따른 효과들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이 지금 웹보드 업체들의 약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웹보드 업체가 이제 크게 네오이즈랑 NHN 이렇게 두 개인데요. 저희는 좀 이제 웹보드 비중이 높은 네오이즈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오이즈 좀 말씀드리면, 일단 네오이즈 투자 의견 바일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21,000원으로 좀 하향합니다.
이슈는 뭐 웹보드 쪽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좋고요. 지난 31일 날 조이시티 업체에서 이제 출시한 블레스 모바일이 네오위즈의 IP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반 성과가 괜찮아서 이 회사는 이제 로열티를 수취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 없이 매출에 바로 기여를 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2월 달쯤에 또 스컬이라는 게임이 글로벌 플랫폼인 스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1등을 또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또 한 5월, 6월 정도에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좋아서 저희는 네오위즈, 게임 업종 중에서 이제 선호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NHN은, 말씀드린 웹보드 쪽의 수혜를 보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하고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섞여 있는데요. 웹보드 쪽은 긍정적인 부분은 맞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페이코 관련해서 결제 쪽도 이 비대면 언택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결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회사 중에 한국 사이버 결제가 있습니다. 이게 PG 사업하고 있는데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과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로 이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은 페이코가 아무래도 광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예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 영향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그 상반기 중에 이 회사가 가상 스포츠 베팅 게임을 출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토토 같은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프로야구, 축구 이런 것들이 좀 경기가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출시 지연이 나타났고요. 이에서 자회사에 이제 여행 박사가 있고 티켓 링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있어서 웹보드 쪽은 수혜가 맞지만 좀 성장 다른 부분들에 좀 네거티브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홀드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조이시티 짧게 말씀드리면 앞서 좀 네오위즈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블레스 모바일 초기 성과가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회사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신작들이 별로 성과를 못 보여줬는데 오랜만에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MMORPG라는 점에서 매출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승이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이 블레스가 잘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고요.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서 여전히 홀드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게임 규제 관련해서요. 그 월 구매한도 솔직히 이거 폐지가 가장 이펙트 큰데 이거는 솔직히 가능성 없나요? 아닙니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월 구매 한도가 월 50만 원을 넘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월 50만 원을 채우시는 분들이 전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높지 않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기대하는 거는 베팅 한도와 손실 한도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웹보드 알프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0만 원보다는 손실 한도를 좀 많이 기대를 하는 게, 이게 1일 손실 한도가 10만 원치 현금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이 중단이 됩니다. 근데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렇게 돈을 잃고 열받았을 때 질러야 되는데 못 지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손실 한도를 제일 좀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 테이블 보니까 실적을 조금씩 줄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웹보드 규제 완화되는 게 기존 저희 모델에 다 반영이 돼 있었던 건가요? 예, 그 부분들은 반영이 돼 있었고요. 거기 내용에 제가 적어놨는데 그거는 다른 게임, 일본 검은 사막을 네오위즈가 퍼블리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4월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제가 좀 실적 추정치는 하향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변종환 위원. 네, 포스코 케미칼 인조 흑연 응급제 공장 건설 계획을 한번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16,000톤 규모고요. 지금 3세대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 약 한 40kW 기준으로 한 40만 대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2,200억 정도 투자하고요. 2024년까지인데 매출액은 한 1,800억 정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인조흑연 응급제, 지금까지는 천연흑연 베이스만 했었는데 인조흑연 응급제는 배터리 출력이 높고 충방전 수명 기간이 길어서 아마 전기차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가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의 성장을 계속 보여주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앞서서 유가 얘기를 먼저 시작했는데 유가 하락이 좀 직접적이고요. 그에 따른 유제품 가격들의 하락 그리고 철강 업종의 부진들도 영향을 줄 거로 보여서 본업인 그 콜타르 판매, 그다음에 자회사인 PMC텍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 더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 양극재 소재들이 메탈들인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재고평가 손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올해 주당 순이익을 50%가량 하향을 했고 목표 주가를 7만 원에서 5만 5천 원 내립니다. 1분기 실적도 좋지는 않고요. 네,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이 1분기보다 2분기에 좀 나오겠지만 상당히 더디게 상반기에는 진행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그 전기차 생산 라인 쪽에서의 센티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면 주가 복원력은 빠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인테크 이현동 의원. 네, 코인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정 자동화라는 부분이 코로나19랑 관련을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화적인 측면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될 수 있을 것 같고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업체는 2차 전지 업종의 전공정, 후공정, 물류 자동화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는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투자 증가와 함께 다양한 산업으로 해서 이제 확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국내 메이저 업체 두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올해 투자분이 내년에 밀리지 않는다는 가정만 있으면은 한 9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유럽 쪽에 신규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올해 투자하는 양만 16기가와트라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동사가 수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약 300억 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곧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외에 다양한 산업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약 15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LCD,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멀티플은 PER 약 6.1배입니다. 다 2차 전지 업종, 장비 업종들이 9배 이상을 받고 있다라고 본다고 할 때, 동사가 가진 핵심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정 자동화 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슈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인 면에서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최진명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한국항공우주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해병대가 현재 기동 헬기는 마리노원을 공급받고 있죠. 과거에 추락 사건도 있고 이슈가 있었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해병대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해병대에서 이제 상륙 헬기단 이제 대대를 구성을 현재 군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동 헬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동 헬기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는 공격 헬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사업을 현재 군에서 검토를 하면서 새로 나온 소식이, 원래는 이제 미군의 이제 제품들을 좀 수입을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마리논을 좀 개조해서 이걸 전투형으로 모델을 하나 또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항공우주가 진행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나면 아마 설계를 변경하는데 2천억 정도 군에서 아마 예산을 항공우주로 이제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잘 마무리되면 양산으로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해서 최대 1.2조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내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추이가 좀 기대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아래쪽에 표 1번 그림을 봐주시면, 마리논이 좀 생긴 게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슈퍼코브라, 바이퍼, 아파치,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고요. 생긴 거 그대로 말 그대로 공격 헬기입니다. 그래서 마리논은 이제 기동 헬기이기 때문에, 설계를 좀 대대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좀 차이가 있고요. 아파치 같은 경우는, 원래 해상작전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치를 도입을 결정해도, 보잉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가져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원래, 슈퍼코브라나 바이퍼 쪽으로 좀 더 가는 게 아니었냐라는 좀 상황이었는데, 마리논으로 이렇게 갑자기 좀 가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과가 이제 뭐 상반기 중으로 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반기 최대는 연말까지 가야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그 민항기 쪽 이제 기체 부품 쪽에서 조금 그 수주가 부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RFX 사업 이어서 해병대 공격 헬기까지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나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치가 대당 200억인데 마리노는 대당 290억 목표면은 솔직히 아파치를 구입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파치를 해상작전용으로 바꾸면 이것도 300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해상작전용 모델 자체 기본적으로 매우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재 자체를 전부 부식에 강한 걸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나 이런 데 물이 들어갔을 때 대응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이퍼 같은 경우 보시면 대당 350억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료에는 없는데요. 중국 화태증권 4월 추천 포트폴리오 변정만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화태증권은 저희 NH의 중국 리서치 제휴증권사고요. 매월 이렇게 추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4월 종목은 저희가 13개를 여기 적어놨는데 전체는 17개였고 그중에 우리가 투자 불가능한 종목들은 빠졌습니다. 4월 종목의 특징은 일단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방위산업과 그리고 인프라 투자 관련 수혜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 이 13개 종목 중에서 저희 관심 종목은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중국 1위 서버 업체인 낭조정보하고 상해시 정부 산하의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인 AT 허브가 저희의 주요 관심 종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